이제 앞 시간에 이제 전체 최적화에 대한 이제 큰 개요, 그리고 그 부분 최적화, 전체 최적화가 실제로 이 일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벽돌 나르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착한 경영의 체계의 첫 번째, 두 번째 톱니바퀴, 그러니까 이제 공유 목적과 공헌 의지와 관련된 그 두 개의 톱니바퀴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변연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 감정인해라고 하는 이 중뇌를 얘기하는 건데, 그쪽을 잘 작동을 시키시게 되면은 이해가 비교적 잘 돼요. 그게 이제 공감의 영역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주제라서 그래요. 사람의 문제고. 그런데 이 협력규칙과 관련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다루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이 대뇌피즈라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뇌피즈를 열심히 작동을 시키셔야 이제 공부도 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종의 모델링이죠. 아주 심플한 모델링을 아까 그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 그리고 이 벽돌 나르기,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잡한 우리 조직 구조에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회사는 이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더 크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그 개념들을, 전체적화의 개념을 회사로 갖고 들어오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사고 체계가 좀 필요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해요. 우선 여러분 여기 매니저하고 슈퍼바이저 이 두 개 용어가 지금 써 있는데요. 우리가 매니저 그러면 뭘로 번역을 합니까? 관리자. 근데 경영자로도 번역이 돼요. 매니저는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이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이 용어들을 통일된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못 해놨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관리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경영자라고도 얘기를 이제 하고, 매니지먼트 그러면은 경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관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탑 매니지먼트 그러면 그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장 그러면 과장 명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니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장 명함에 혹시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제너럴 매니저라고 써 있죠?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너럴 매니저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지금 그렇게 써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면 바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우리나라 어떤 회사에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잖아요.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가방 모찌로, 그러니까 소위 가방 모찌라고 속된 말로 이 부장을 데리고 갔어요. 부장을. 둘이서 출장을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 파트너를 만났어요. 외국에 가서 명함을 딱 주잖아요. 부사장은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줘요. 부장은 제너럴 매니저를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제너럴 매니저하고 얘기해요. 제너럴 매니저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제너럴 매니저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수십 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왜 제너럴 매니저예요. 여러분들 저 군대에서 장성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너럴이라고 해요. 왜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의 의미가 왜 그게 제너럴이냐면 병과가 없어요. 장성은 병과가 없잖아요. 뭐 통신 무슨 뭐 공병 이런 게 없잖아요. 장성은. 그래서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매니저라는 게 뭐냐면 병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전문 영역이 없이 이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제너럴 매니저예요. 제너럴 매니저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장 명함에 제너럴 매니저라고 써 계신 분은 바꾸셔야 돼요. 시니어 매니저 정도로 하시면 아마도 아마 타협이 되지 싶어요. 어쨌든 대부분이 다 매니저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슈퍼바이저는 그럼 뭔가요? 슈퍼바이저 뭐라고 번역해요? 슈퍼바이저. 저것도 관리자예요. 저것도 관리자입니다. 둘 다 관리자예요. 자, 근데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매니저는 시스템을 관리해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게 매니저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작업을 관리해요. 자, 작업을 관리하려면 작업은 뭐가 작업을 해요? 사람이 하거나 기계가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나 기계가 작업을 하는 거를 관리해야 되면 슈퍼바이저는 근무 위치가 어디여야 돼요? 현장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나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작업에 의해서 작업 표준에 입각해서 그것을 들여다본다 그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실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니저는 그게 아니에요. 매니저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이나 기계가 있는 곳에 가 있을 필요가 없죠.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는 아까도 벽돌 나르기에서 봤잖아요. 사람 하나하나를 안 보더라도 이 전체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조화시키고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를 고치고 개선하고, 이게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리자가 됐든 경영자가 됐든 어떤 일들을 주로 합니까 지금? 네, 오른쪽 일 하죠.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인사 평가 제도가 왼쪽을 관리해요, 오른쪽을 관리합니까? 오른쪽에 초점을 맞췄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원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관리자들, 임원들을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그 익숙해서도 그렇게 해요. 또 자기가 실무자일 때 일을 그대로 임원까지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임원들이 무슨 대리로 불리잖아요. 왜? 조직마다 무슨 대리자 붙은 사람이 여러 있어요. 그 연봉 많고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죠? 우리 초점이 오른쪽에 많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매니지 하는 거고요. 사람은 리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매니지 하려고 들어가면 슈퍼바이저가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매니저예요.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그럼 매니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난번 우리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단선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단선적 사고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딱 가는데 원인 결과를 그냥 1대1로 딱 매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인 결과로 아주 심플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 거야. 아주 심플한 논리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 그럼 비용을 줄이는 게 뭐지? 사람 줄여, 출장비 줄여, 소모품비 줄여, 냉면비 줄여, 식재료비 줄여. 그래서 익스펜스, 비용들을 줄이는 걸 제일 먼저 하죠. 회사 위기 경영 딱 선언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비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비용 줄이면 이익 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조직은 시스템입니다. 여기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지지고 볶을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죠. 이 블랙박스를 그냥 블랙박스로 놔두게 되면 아까 같은 휴리스틱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블랙박스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 규칙을 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조직은. 그죠? 뭘 줄인다고 해서 이익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느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구매 비용 절감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구매 비용을 절감했어요. 그럼 이익 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매 비용을 절감했더니 품질이 나빠져요. 그죠? 그럴 수 있죠. 협력업체 단가 이해해야 돼. 품질이 나빠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류 비용 아까 절감했더니 회사가 망가지는 케이스도 봤잖아요. 전체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로직에 의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까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를 선형적으로만 딱 연결시켜서 움직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증상 처방이라는 거를 그 시스템 사고에서 잠깐 들으셨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마치 그 군대 가서 어디 아프면은 항상 약 처방은 한 가지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빨간 약이 나옵니다. 다 빨간 약 발라주잖아요. 빨간 약 바르고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안에서 작동하는 이 블랙박스의 아주 복잡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전체 최저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성원, 이제 돌아가셔서 직원들, 구성원들하고 모여서, 자, 전체 최저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전체 최저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막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일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잘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축구를 보면서, 우리 축구 보면서 막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잘하는 팀들 보면 뭐 박수 치고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TV로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피파 무슨 뭐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서 이렇게 축구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요새 전지적 참견 시점 뭐 이런 뭐 무슨 뭐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전지적 시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공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절로 패스를 왜 안 해? 그죠? 우린 위에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키가 전부 다 이렇게 되게 다 평면이에요. 거기서 무슨 공간이 보여요? 공간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겹쳐 보이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협력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이겨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선수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 선수들에게는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협력과 전체 최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각자 열심히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뛴다고 해서 전체 최적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자 차원에서 관리자 차원에서 시스템을 이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공간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제한된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면서도 전체 최적화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이 제조업체인데요. 제품 A, B, C 세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치고, 그 회사가 부품을 조달해서 가공하고 조립하고 검사해서 물류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갖다 주는 이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이 세 개의 제품을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치고요. 아주 전형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게 실제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일이 그물처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요타 생산 방식 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기에 있는 경영자들이 발휘한 통찰력이에요. 아, 이게 우리 전체 조직 시스템, 이 프로세스의 구조가, 이 전체의 구조가, 시스템 구조가 그물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 그물 구조의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고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출발점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공유 목적 그거 얘기할 때 거기서 우리 가치 체계와 더불어 가지고 고객 지향적 관점이라는 거를 마케팅 얘기하면서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고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시스템이 고객의 방향으로,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작동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는 전체 최적화를 지향해요. 그래서 전체 최적화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객이에요. 모든 것이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최적화라고 부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출발이 고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객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기능들이 협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흐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벽돌 패스하듯이.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각각이 같은 기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매부서, 그다음에 생산부서, 그다음에 품질부서, 물류부서 이런 식으로 기능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직장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조직장들이 내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부서를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하죠. 부서에서 부서를 건너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 부서의 이익과 이 프로세스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때 어느 걸 택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이 빨간 박스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분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오퍼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오퍼레이션 잘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퍼레이션과 프로세스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프로세스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프로세스를 우선하고 오퍼레이션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션의 개선은 프로세스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까 이제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중소기업의 사례 있잖아요. 거기서 물류부서는 개선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네들이 개선했을 때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서를 개선해버리면 프로세스가 깨져나간 거예요. 이 고객의 방향이 아까 제일 문제가 뭐였었어요? 고객의 납기가 길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품질도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프로세스가 훼손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오퍼레이션이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중에 프로세스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프로세스를 우선시하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보호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오퍼레이션을 개선하는. 이것이 전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제 책에서 이렇게 축을 하나 더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퍼레이션과 프로세스가 있죠. 이게 격자 구조로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실제로 조직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조직의 계층 구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의사결정 구조가 실제로 이 두 가지 이 격자 구조에 영향을 또 실제로 미쳐요. 현장을 잘 모르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현장을 모르잖아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현장에 더 가깝고 더 많은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위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권한들이 현장으로 잘 녹아 들어가서 권한 위양이 되고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거를 한 가지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고려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도 보면은 이 배너의 예를 들어놨단 말이죠. 배너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영화는 뭐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막 스릴 있고 재밌는 게 이 전차 경주 아니겠어요? 이 전차 경주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 전차 경주에 그 배너가 참여했는지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고향 이렇게 가다가 어떤 아랍인을 만나잖아요. 그 아랍인을 만나는데 그 아랍인이 말을 막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이 잘 안 돼. 막 계속 그냥 마차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배너가 한마디를 탁 해주죠. 저 말을 제일 안쪽에 세워라. 그 말 이름이 제 기억으로 안타레스인가 그랬어요. 안타레스라는 말을 제일 안쪽에 세우라는 거예요. 걔가 제일 느리고 제일 힘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때 걔가 축이 돼줘야 돼요. 근데 걔를 바깥에서 세웠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놈은 버티질 못하고 바깥에 있는 놈은 빨리 돌질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금방 그 이제 아랍인의 환심을 사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전차 경주에 이제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들이요. 여기 이제 리더고, 여기 경영자를 치고, 여기 이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거나 기능부서라고 치면요. 이 말들이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말들은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됩니까?
말들은. 앞을 보고 달려야 돼요. 그죠? 트랙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이게 고객의 방향이에요. 목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경주도 있어요. 어떤 경주예요? 기수 같아가지고 말 하나 끌고 가는 그 말들 어떻게 여기 눈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터널시야. 여기만 보라고.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협력이 필요 없어요. 혼자 뛰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안 돼요.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봐야 돼요. 이 좌우를 봐야 됩니다. 이 협력을 해야 돼요. 고객의 방향을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스는 보면 안 돼요. 보스를 돌아보는 순간 그 경주는 망칩니다. 우리나라 조직에서 제일 많이 돌아보는 게 뭘까요? 네, 보스를 쳐다봐요. 보스를 쳐다봅니다. 보스를 쳐다보는 순간 고객의 방향하고 반대예요. 보스는 항상 돌아보는 순간 고객에서 눈이 떨어져요. 그리고 트랙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 방향이 파란색, 이게 트랙의 방향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고 동료말, 이게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마부, 이게 하이어라키입니다. 아까 그 3개 축에서 그 3개 축에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이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일하는 원칙을 구성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1950년대에 일본이 2차 대전 패망을 하고 나서 다시 산업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을 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통계학자 하나를 초빙을 했어요. 그분이 에드워즈 데밍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품질 경영을 다룰 때 에드워즈 데밍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아주 심도 있게 다시 다룰 겁니다. 일본의 오늘날의 산업화를 일군 제일 큰 공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일본을 어떻게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었느냐? 일본 경영자 교육을 했어요. 품질 교육을 해주기 전에 일본 경영자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성된 경영자들에게 품질의 체계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품질과 원가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모든 제조업을 다 초토화시키죠. 거기에 공로자예요. 그때 이분이 여기 있잖아요. 1950년도 8월 달에 일본 학고내에서 일본의 게이단렌이라고 우리나라 전경련은 좀 이상하지만 거기 게이단렌은 대단한 역할을 하죠.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일본의 주요 경영자들 다 호텔에다 모아놓고 교육을 딱 시킨 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고객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정렬되어 있고 흐름화되어 있고요. 전체 최적화가 되어 있죠. 전체가 전부 이 고객의 가치 창출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모든 걸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최적화를 가르쳤어요. 이 사상을 받아들인 일본의 기업인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도요타 생산 방식, 린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최적화 관점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경영자와 그러지 못한 경영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저의 판단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0%포인트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 최적화밖에 모르는 경영자가 전체 최적화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영업이익률이 20%포인트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직의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TOC라든가 린이라든가 이런 강좌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다룰 건데 이런 조직 시스템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돈을 버느냐 그 뜻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마케팅에서 다뤘어요. 전략에서 다루고. 아주 유명한 생존 부등식이라는 이제 그 공식인데 윤석철 교수의 이제 책에 나오죠. 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V와 P와 C가 이렇게 부등식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V가 P보다 커야 되는 이유.
그래야 팔려요. 그래야 고객이 생겨요. 그러니까 V가 P보다 크다는 것은 고객이 창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 살 사람 많아졌다 그 뜻이에요. P가 C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음번 투자를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유효하도록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뒤집힐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뒤집혔을 때는 다시 이것을 이 부등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혁신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윤석철 교수는 이 부분을 이제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 P가 C보다 커지는 걸 수익성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케팅 솔루션은 결국 고객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판매량이 늘게 될 거고,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도 높아질 거예요. 이게 다 고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솔루션은 우리가 앞단에 마케팅에서도 다뤘고 전략적 사고에서도 다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이 수익성 솔루션,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고객한테 이제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이익을 남기려면 우리 내부의 품질과 리드 타임, 그러니까 고객한테 얼만큼 빨리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운영 비용을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일 쉬운 말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마케팅 솔루션은 돈 버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돈 버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돈은 벌어서 남겨야 돼요. 돈을 벌었는데 버는 것만큼 써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쓰는 게 버는 것보다 많으면 오히려 적자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회사로 유입시키는 거와 더불어서 거기서 얼만큼 더 남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실제로 이윤이 남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점을 맞춘 게 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돈 버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방이 다 기회였어요. 그런 오른쪽 남기 저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노력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저 부분보다는 빨리 가가지고 내 땅에 이렇게 깃대 꽂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돈 벌어오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어요. 아주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들이 지금 공경에 빠진 게 뭐냐면 돈 남기기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2시간 얘기가 딱 나오니까 더 큰일 났죠. 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남기는 쪽에 고민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인건비 조금 올라가는 거에 그냥 데미지를 다 입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얘기는 뭐 다시 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벌기도 벌고 남기기도 남겨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면서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경영의 이슈잖아요. 그죠? 경영에 무슨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제로 실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에 딱 봉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돈 버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아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그 그림 상기를 하시면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어로부터 무엇인가 인풋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죠. 프로세싱하는 과정에 원부 재료나 부품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만드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일 수도 있고 다 만드는 완성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이 커스터머한테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플라이어, 프로세서, 커스터머 요 3단계로 대부분의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큰 기업뿐만이 아니고 작은 기업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획부서에서 리포트를 하나 써요. 그러면 사방에서 자료 취합하죠. 서플라이어들이 필요해요. 나는 그걸 가지고 취합해서 기획서를 만듭니다.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한테 보고합니다. 임원이 커스터머예요.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이제 기업이라고 치면 SPC의 이제 구조로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가치 창출 및 제공을 하는 프로세스와 대가를 지불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생존 부등식처럼 하나는 V가 P보다 큰 가치 제한으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내 앞에서 줄 서는 거. 우리 물건 달라고
고객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마케팅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는데 그 고객들에게 그 물건을 가장 경쟁력 있게 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 구조와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돈 남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 두 부분이 결국은 이 경영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의 경영 활동을 할 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미 다뤘어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다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돈 남기기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요 구조에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남길 건가요?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또 생각 훈련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가장 심플하게 돈 찍는 기계 하나를 내가 도입을 했어요. 자, 이제 프로세서가 돈 찍는 기계입니다. 거기에 원재료가 들어와요. 원재료가 무슨 종이도 들어오고 잉크도 들어오고 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판 같은 것도 이게 뭐 금형판 같은 것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커스터머가 있어요. 이 커스터머는 뭐 달러 달라는 사람, 뭐 그다음에 원화 달라는 사람, 엔화 달라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리고 10,000원권, 50,000원권 뭐 등등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 이제. 어쨌든 고객들이 우리한테 계속 이게 돈을 가져가요. 내 돈 찍는 기계를 여기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돈을 제일 많이 벌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할 때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벽돌 나르기에서 얘기했던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을 찍으려면 이왕이면 비싼 걸 찍을수록 돈을 더 벌죠. 그죠? 똑같은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1달러 만드는 것보다는 100달러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그죠? 돈 찍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렇죠? 내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장을 찍을 때하고 50장을 찍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찍어낼수록 돈을 더 벌겠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계가 고장나면 안 되죠. 고장나면 안 돼요. 잉크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방지해야죠. 그 다음에 다 찍어냈는데 보니까 잉크가 번졌어요. 그럼 낭패죠. 불량 나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료 들고 뭐 들고 뭐 여기가 들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야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그 돈 버는 방법은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돈 버는 방법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해요? 사람들 내보내서 열심히 뭔가 벌어오라고 하죠. 저는 그거를 앵벌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회사들이 앵벌이로 돈을 법니다. 그 앵벌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아까 벽돌 나르기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돈만 벌어와. 주로 영업부서가 그것 때문에 혼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부분 최적화 방법, 단기 최적의 방법으로 올 월말 얼마 벌었어? 이번 분기 얼마 벌었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대부분 영업부서 갖고 막 괴롭히는 그 조직들 보면요. 영업이 판매를 하는 판매량을 월간으로 스프레드를 딱 시켜보면 전체 판매량의 20-30%가 마지막 일주일에 다 몰려요. 마지막 한 3-4일에 다 몰립니다. 심지어는 반 정도를 마지막 한 주에 다 몰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다 월말에 다 몰려요. 마감 때문에. 그리고 월 초에 손가락 빨아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돈은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직은 시스템이에요. 조직 시스템의 성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시스템이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믿고 그 사람을 막 움직이게 되면 나는 매니지를 하는 게 아니고 슈퍼바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앵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일시적으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올해 한 해 장사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은 1달러보다는 100달러를 찍어야죠. 이왕이면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 찍어야죠. 우린 그걸 현금 창출 부가가치라고 해요.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하고 우리가 외부에다가 지불하는 것 사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일단 유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제품 한 단위가 창출하는 현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어떻게 하면 받는 돈과 외부 지불하는 돈 사이의 갭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100달러짜리를 만들었는데 고객이 달라는 건 5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100달러는 팔지 못하고 쌓아놔야죠. 이런 것들도 다 낭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달라는 걸 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단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고객이 달라는 걸 만들까? 쓸데없는 거 만들지 않고. 이게 돈 버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아까도 앞에 그 흐름을 만든 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는 그걸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 리드 타임, 주문 리드 타임, 뭐 고객 리드 타임 여러 가지 것들로 부르지만 다 리드 타임이에요. 하다못해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내놓는 것도 리드 타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이 일하는 속도를 더 높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치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이 달라는 데에 정확하게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러면 가치 창출의 속도가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창출의 속도가, 가치 창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나면 이 흐름이 유지가 돼야죠. 그죠? 그 유지를 못하게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안 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잉크가 없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죠.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결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한 구성품이 없으면 흐름은 끊겨요. 또 하나는 분량이 나도 끊겨요. 분량이 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프로세스는 끊긴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설비, 장비, 도구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세 가지는 전체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요인들이에요. 이거를 제일 좋은 건 예방, 프리벤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 발생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서 원래의 흐름으로 도로 갖다 놔야 돼요. 모든 필요한 구성품들, 부품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에는 불량 아닌 정상 품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설비, 도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일의 원칙에 그대로 부합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종업원을 몇 명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0석 된다. 그럼 몇 명 쓰실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언제 손님이 몰릴지 몰라요. 그게 문제잖아요. 손님이 항상 일정하게 오면은 거기에 맞춰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손님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이 날릴 때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몰렸을 땐 사람이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에게 물건을 요구하는 제품,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 것인가요.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출렁출렁 거리는 것보다 잔잔하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항상 돈을 더 벌게 돼 있어요. 가치 창출의 급격한 변동이나 쏠림. 그러니까 아까 영업부서에서 월말에 몰아치기 하면서 밀어내기 하면서 몰리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죠?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턴어라운드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월말 밀어내기를 전부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불하게 만든 거예요. 월별로. 여러분들 뭐 어느 부분에서 인력이 모자란다. 예를 들면 뭐 격리부서라든가 뭐 인사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인력 모자라는지. 그 일을 분산시켜주면 안 모자랄 인력들이 어느 일정 시점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일들을 잔잔한 물결로 출렁거리지 않게끔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 유지하는 거죠. 똑같은 일정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드는 돈들이 있어요. 여기 뭐 판촉비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수도료,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들이 적게 들으면서 이 프로세스가 가동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비용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뻔해요.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돈 남기는 거죠. 돈을 벌어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 제안을 만들고 전략을 올바르게 짜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마케팅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데 일단 벌어온 돈을 얼만큼 남길 건가 하는 거는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세스 운영의 원칙이에요, 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속도를 향상하고 흐름 중단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성, 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전문화된 용어로 이렇게 써요. 이거 나중에 다음번 이런 강의에서 이거 하나씩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련 얘기를 했어요. 전체 프로세스, 전체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전체 최적화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에서 축구장에 들어서 같은 눈높이에 있으면서도 전체가 한 팀처럼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반복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전체 이 프로세스 구성 요소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동기화예요. 그리고 이제 요 자공정 완결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그 린 TPS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쓰는 용어에서 굉장히 일본어로 해서 어색한데 마땅히 다른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일단 차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작업한 것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절대 결함 없이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완결시켜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알든 모르든 그게 넘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상시 대응 능력이라는 건 항상 필요할 때는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성품, 부품, 기계, 도구 이런 것들이. 평준화, 표준화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린을 다룰 때 거기서 다룰 건데요. 출렁거리는 거를 적은 물결로 만드는. 그래서 작은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평준화,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 관리. 그래서 여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뒤에 뭐 TOC, 린 이런 데서 이제 다룰 만한, 그리고 품질 경영 이런 데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다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 책에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시화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 5가지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고 또 가시화라는 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5가지 이 원칙들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고 했잖아요. 피드백을 안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 요거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이 전체 최적화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창출 시스템은요,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 매출,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벽돌 날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조직 시스템의 성과는 무엇이 창출하는 거지? 개인이 아니고 시스템이 창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상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성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성과 관리다, 뭐 성과주의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의 조직 시스템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얼마야? 이거 얼마 팔았어? 그것도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과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건 앞에서도 한번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성과는 결국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right thing이 그게 바로 성과예요.
숫자로 계산하는 재무적인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재무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시스템 관점에서의 성과는 옳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성과예요. 그 조직마다 옳은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제너럴하게 제가 어느 조직이든지 다 통용될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조직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건 성과예요.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핵심 가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핵심 가치, 경영 철학, 사상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어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맞는 가치체계를 만들고 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돈을 벌어왔으면 이제는 돈을 남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일하는 가치 창출 시스템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더 생산성 높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죠.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성과예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낭비예요. 그 낭비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 이게 다 성과랍니다. 성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성과를 관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실적과 성과거든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영자는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실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실적은 지금 얼마 벌었어, 몇 개 팔았어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열매란 말이죠, 열매. 그런데 열매는 내가 씨앗을 심고 그 나무를 키워야만 열매가 열리잖아요. 나무를 올바르게 키우는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선 언젠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성과와 실적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 리드 타임, 얼만큼의 시간이 경과를 하면은 열매가 열릴 건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실적은 내 손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이 열매가 왜 열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열매는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집에서 온 건지 내가 일을 잘해서 온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과가 선행지표고 실적이 후행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해야 될 거는 선행지표를 관리하는 거예요. 성과에 의해서 실적은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실적을 가지고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성과를 올바르게 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시스템 사고에서 이 딜레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래요.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서 지연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시스템에서 이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지연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연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지연을 이해 못하게 되면 과잉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돌리는 거하고 타이밍이 다르게 나오게 되면 내가 과잉 행동을 하잖아요. 과잉 행동을 하게 되면 파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와 실적 사이에는 이 딜레이가 항상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성과를 내는 것도 딜레이가 있어요. 이 딜레이를 이해 못하게 되면 과잉 행동을 하는데, 그 과잉 행동은 바로 증상 처방, 단기 최적 전부 이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부서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묻고 하는 부분 최적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경영자는 이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는 높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가치 창출 시스템, 이 협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구성원들은 전지적 시점에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필드에 들어가서 다 자기 눈높이에 맞게끔 잘 보이지 않는 데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올바른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경영자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숙제고 큰 공부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우리 대뇌피질이 좀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실천을 해보면서 연습도 많이 해보고 이럴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